자, 우리 이제 보죠. 이제 마지막 끝날 건데. 자, 개발 관련해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죠. 마케팅 전략에서. 일단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고, 시장 점유,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 있죠. 관계 마케팅.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점유는 누가 시장을 점유한다? 누가? 공급자가.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 점유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고, 자, 시장은 시장 점유예요. 시장에서 세표차, 시장 선거에 세표차로 붙었어. 그리고 어디 갔다? 재판 갔다. 그래서 시장 세표차, 재판 가요. 이 세표차는 STP 전략을 얘기하고, 재판 가유는 포피 믹스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는 뭐? 세분화. 표는 표적 시장 선정. 차는 차별화. 이때 세분화는 누구를 세분화? 수요자를 세분화. 차별화는 뭐를 차별화? 공급 상품을 차별화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점유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시장 세표차, 재판 가유. 세표차의 STP 전략은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차별화. 자, 재판 가유의 포피 믹스인데, 쟤는 뭐? 제품. 판은 판매 촉진. 판촉을 얘기하는 거죠. 판촉. 가는 가격. 유는 유통 경로, 분양 경로 얘기하는 거죠. 판매 촉진. 자, 이때 차별화를 영어로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공급 상품을 차별하죠. 공급 상품, 우리 공급 상품, 즉 개발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부동산이 좋다, 고급스럽다, 얘가 경쟁력이 있다, 차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소비자, 표적 시장의 수요자에게 각인시킨다, 위치시킨다, 새겨 넣는다, 자리 잡게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뭐? 차별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판매 촉진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 외워놔야 돼요. 프로모션이라 그래. 프로모션을 판매 촉진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뭐야? 경품 행사. 경품 행사하는 건 소비자를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품 행사 이렇게 나오면 판촉. 가격, 분양가, 유통 경로, 분양 경로. 제품은 개발 부동산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자, 시장 세표차, 재판 가유. 자, 그 다음에 포차. 차별화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포자 들어가는 건 차별화밖에 없어요. 아까 판매 촉진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 프로모션이라 그래. 프로모션. 포지셔닝 차별화. 이 포지셔닝이라는 건 위치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 차별화는 뭐를? 공급 상품이죠. 공급 상품을, 이 공급 상품이 좋다, 고급스럽다, 경쟁력이 있다, 차별성이 있다는 걸 자리 잡게 한다, 위치시킨다, 새겨 넣는다, 각인시킨다, 이런 거 다 차별화라고 얘기하고. 자, 고객 점유 마케팅. 고객은 누구예요? 수요자죠. 그래서 수요자 중심. 얘가 핵심이에요. 시장 점유는 공급자 중심이고 고객 점유는 소비자 중심이에요. 수요자 중심이다. 이때 고객은 수요자고, 이때 사용되는 원리가 뭐다? 아이다 전략이 사용된다. 무조건 다 소비자가 나와야 돼. 아이다. 영어 이제 4개 기억해놔야죠. 아이다.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이렇게. 세 번째 있는 거, 당연히 주의를 갖고 흥미 관심을 가졌어? 보니까 너무 사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뭐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가 나와야 돼? 디자이어, 욕구, 욕망 나와야 돼요. 액션은 처음에 있어야 돼? 마지막에 있어야 돼?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고객은 소비자고 누구다? 아이다. 고객은 소비자, 아이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고객 점유, 소비자 중심에 누구의 심리야? 소비자의 심리를 분석해서 구매 결정 단계, 4단계, 아이다를 이걸 파악해서 각각 이 단계마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취하겠다. 고객 점유. 세 번째 디자이어. 네 번째는 액션.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관계는 어떤 관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적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감정평가 넘어가죠. 자, 감정평가는 총 7문제가 나와요. 7문제인데 전에도 수업 중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합격 점수를 맞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시험장 갈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점수를 단계적으로 해석한다면 경제론에서 5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4문제 정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55점 이상 맞출 수 있어요. 55점. 근데 55점으로는 불안하잖아. 이때 감정평가 7문제 중에 5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70점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론에서 7문제 중에 5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80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얻으려면 뭘 해야 돼?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진짜 고득점 맞으려면 투자론까지를 완성해야 되겠지만 투자론이 너무 어려워서 기본 문제 빼고는 내가 못 풀겠다라고 하지만 감정평가는 5문제 맞아야 돼요. 그럼 5문제가 어렵냐?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와요. 언제나 올해 나올 건 거래사례 비교법, 이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원가법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 그럼 이 2문제 맞출 수 있다라면 이제 나머지 말문제 3문제 맞추면 되는데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1문제, 이거 잘 연결시켜 줬어요. 제가 잘 요약해서 이거 1문제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4문제가 어디서 나올 거냐라고 할 때 매년 나오는 거, 감정평가의 규칙의 용어. 이건 뭐야? 즉 가치 형성률은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의 일지계. 시장 가치는 기준 가치 무슨 통? 시장 통이니까 통상적인 시장에서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다. 이렇게 용어 있잖아요. 즉 수익 환원법이 뭐야?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환원하여 가액 구하는 거. 이렇게 정의하는 거. 이건 1문제 보너스예요. 몇 번부터 읽어서 풀어라? 5번부터 읽어서 풀어라. 가장 긴 지문. 맞죠? 감정평가 규칙에서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 나오면 맞아야지.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 방법 나오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방식 7방법, 원적, 환분,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일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이거 맞추면 되고 1문제.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나오면 암기코드로 맞춰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의 기초, 시장가치인데 외의가치로 할 수 있을 때, 즉 그 다음에 현황평가인데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일 수 있을 때, 개별평가인데 일체로 할 거냐, 구분해서 할 거냐, 일부도 할 거냐, 이렇게 푸는 거, 이거 감정평가 기초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는 공부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암기만 돼 있으면 사실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고, 마지막 1문제, 감가수정 방법이나 환원율 구하는 문제가 말문제로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틀려도 괜찮아. 무조건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거 틀려도 충분히 5개 맞출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계산 문제 연습을 잘해야 돼요. 자, 감정평가 보죠. 5문제 항상 맞출 때 내가 계산 문제 1문제는 무조건 맞추겠다. 말문제 4문제 맞추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가치. 무슨 가치? 시장가치. 시장가치 기준이에요. 근데 시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얘기할 때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 이렇게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 얘가 중요하고, 꼭 전문가가 거래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을 얘기할 때 정통한 당사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원칙은 시장 가치죠. 근데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지. 예외적으로 3가지 조건이 붙으면 뭘로 할 수 있냐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법령의 다른 규정. 두 번째, 의뢰인의 요청. 세 번째, 사회 통념상 필요가 나오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했다라면 검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여야 한다. 검토했더니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언제?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 즉 첫 번째, 법령의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로 했을 때는 검토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기준가치는 뭐냐? 시장가치.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죠. 얘 나오면 첫 번째 시장통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자, 형성 요인. 형은 뭐이다? 형 일지계. 형은 일지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지계 나올 때는 무조건 형과 관련돼야 돼. 형. 이거 중요해. 형 일지계. 근데 나라마다 다른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특별한 조건을 얘기할 때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같이 발생 요인이야, 형성 요인이야? 형성 요인이에요. 얘는 동일할 수 있어? 동일할 수 있어? 지역이 같으면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마다 개별 요인이 동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즉 개별 요인은 공유될 수가 없어. 무조건 공유될 수 있는 건 뭐? 지역 요인. 지역 요인은 뭐 중에? 형 중에 지역 요인이에요. 발이 아니라 형 중에 지역 요인이야. 자, 이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슨 형이냐? 경제적인 형이야. 경제적인 형. 일지매의 형인데 경제적인 형이 일지계야. 자, 형성률은 무슨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라고 하는데 일반율은 따로 언급을 안 해도 괜찮아. 지역률은 같을 수가 있어. 근데 얘는 동일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 있어요. 자, 그럼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이 뭐한? 동일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대상 부동산이 속했어, 속하지 않았어? 속한.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같이 무슨 요인 중에? 형성 요인 중에 뭐? 지역 요인을 공유한, 형부터 시작해야 돼. 형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개별 요인 나오면 안 되죠. 발생 요인 나오면 안 돼. 형 지역을 공유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발생 요인에 발에 뭐 있다? 이상 효유 있다. 자,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쳐요. 형 일지계가 발 이상 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가능성,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야 희소해서 가치가 커진다. 만족을 주는 성질이 있어야 돼. 주거용은 무슨 성? 주거용 효용성은 뭐다?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치가 크게 발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 지으면 이런 거였어요. 자,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얘가 가치를 만들고 얘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형에 뭐 있어? 형에 일지계가 있고 발에 뭐 있어? 이상효유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가치를 만들어. 가치가 누구를 결정해? 가격을 결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부동산 가치가 높으면 이후에 거래되는 가격도 높아지겠지. 자, 그런데 얘가 단기에는 일치된다, 괴리가 될 수 있다. 괴리가 될 수 있다.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려우니까 가치가 10억이지만 거래된 가격은 10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짧은 시간에는. 근데 장기로 가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이때 형의 일지계, 이때 형은 무슨 형?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나와야 되고, 이상요유는 단어 뜻을 알고 있어야죠. 소유권 이전 가능성,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 만족을 주는 성질, 이때 성질은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구매력을 갖추고 유효수요. 네 가지 발생 요인, 형 일지계 발 이상 요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과정이었어요. 자, 지역 분석.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암기 코드 3개만 외우면 돼. 일단 첫 번째, 지역 분석에서 아까 외웠던 거, 외부 지역 부인이 경합한다. 자,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따지는 것이 지역 분석이에요. 이때 아까 지역화 또는 국지화 이렇게 지역 관련돼 있고, 부동성, 인접성,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 외부 환경과 어울려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적합의 원칙.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얘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일단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누가 먼저 할까요? 지역 분석이겠지. 지역 분석은 뭐를 분석해요? 지역을 분석하겠지. 이때 지역을 대상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개별 분석은 뭐를 분석해요?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을 분석한다. 이때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3개가 있어. 인근 지역, 얘와 유사한 유사 지역, 이 2개를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얘기하죠. 동일 수급권.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 무슨 요인을?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누구와 유사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얘와 유사해야 돼.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 지역을 동일 수급권이라 그래요. 대상 부동산과 유사해야 돼.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존재해야 돼.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야 되니까 이때 유사한을 무슨 관계? 이게 중요하죠. 대체 경쟁 관계라고 했어요. 유사한 관계를 대체 경쟁 관계, 유사한 걸 대체제, 유사한 게 경쟁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관계라고 나오면 안 돼. 동일 수권 나올 때 대체 경쟁 관계가 형성되는, 성립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인근 유사를 포함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속하고서 형중의 지역 요인 공유, 속하지 않고 인근과 유사한 지역. 얘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데 마지막에 인근 유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시험에 나오는 다 핵심 지문들이에요. 자, 대상 지역, 대상 부동산. 자, 그럴 때 지역 분석은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개별 분석에서는 내부에 있는 개가 잘생겼어 기형적으로, 내부 개 기형 이렇게. 자, 내부 구성 요소 뭐냐? 설계, 설비. 개별 분석에서 뭐와 관련됐냐? 개별성. 그러면 얘과 관련돼야 돼요. 내부 구성 요소 나오면 내부 구성 요소가 올바르게 결합해야 가치 형성된다.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가 올바르게 결합되지 못하면 감가가 기능적 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부동산이 있어요. 외부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섰어.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서 가치가 낮아졌네. 무슨 감가? 나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뭐예요? 경제적 감가. 무슨 원칙이 어긋난 거예요? 적합의 원칙이 어긋난 거야. 외부 환경. 얘가 큰 상가인데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작은 게 5인승짜리 하나밖에 없어. 큰 상가에 비해서.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엉망이야. 가치가 떨어졌어. 그러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이 위배된 거예요? 균형의 원칙이 위배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오래돼서 마모 파손이 많이 됐고 노후화가 됐어. 노후화가 됐대.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부 구성 요소에 문제가 있냐 그러냐,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느냐, 마모 파손이 됐느냐. 얘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무슨 원칙? 경합. 적합의 원칙 관련돼야 돼요. 얘는 내부 구성 요소죠. 설계, 설비잖아. 기능적 감가. 기형.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눈에 보이는 마모 파손 노후화에 의해서 감가가 일어나면 물리적 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자, 개별 분석에서는 내부 개개 기형 이렇게 판단하고. 자, 그럴 때 이제 각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판정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지역 분석에서는 지표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이렇게 판정을 하고, 이 판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 분석에서는 얘는 지역 분석은 뭐를 분석해?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들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개별 분석에서는 뭐를?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하여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여 이걸 바탕으로 가격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표준적 이용과 숫자가 들어가는 얘는 뭔제? 지역 분석, 지표수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만 암기하면 기본적으로 끝나요. 지역 분석은 지표수 판정한다. 지표수. 그 다음에 관련된 건 외부 지역 부인 경합. 개별 분석은 내부 개개 기형 이렇게 다 관련된 거 암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개별 분석에서 하겠지. 나머지 지역 분석은 선행, 얘는 후행, 얘는 거시적, 전체적, 얘는 미시적, 부분적이라고 얘기하겠죠. 얘는 대상 지역, 얘는 대상 부동산 이렇게 분석한다예요. 이거 틀리면 또 절대 안 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자, 기준 시점.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자, 기준 시점. 기준되는 날짜를 얘기해요. 기준되는 날짜. 감정평가는 그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감정평가라 그래요. 자, 그러면 가치는 일정의 변해, 시간에 따라 변하죠. 그래서 가치가 변해요. 가치가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동의 원칙이라 그래요. 가치는 끊임없이 변해. 자, 그러면 언제 시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냐가 다르겠지. 시점에 따라서. 기준되는 날짜를 명확히 해야 돼요. 이 기준되는 날짜를 뭐라고 한다? 기준 시점. 어떻게 정하냐? 가격 조완 날로 정한다. 가격 조사 완료한 날. 현장 조사, 시장 조사 다 틀려요. 게시한 틀려요. 가격 조환 날로 정한다. 자, 근데 미리 정할 수 있어요? 미리 정할 수 있어. 그럼 미리 정했을 때는 가격 조사를 완료해야 기준 시점이 나오잖아. 그럼 뭐가 가능해야 돼?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냥 그 날짜로 한다. 뭐 가격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틀려요. 미리 정할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가격 조환 날 외워놔야죠. 가격 조환 날. 이건 아니고. 자, 물건별 평가를 얘기하는데, 자, 원래 물건별 평가의 원칙은 개별 평가예요. 개별 평가.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때 각각 개별로 평가한다. 자,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해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규정했어요. 이때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면 뭐하고 일괄하여 평가한다라고 나오는 거고, 가치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뭐한다?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만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의 물건별 평가의 원칙이었어요. 개별로 평가하는 원칙인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 관계에 있으면 일괄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뭐라고? 부분평가. 그래서 일부분 평가 이렇게 외워야 된다. 일부 나오면 부분평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분 평가. 자, 아까 얘기했을 때 시장가치 기준이었는데 시장가치가 원칙이에요. 기준가치야.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다. 이때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때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라는 거였죠. 자, 근데 개별평가 원칙인데 이때 다르게 할 수 있는 건 각각 규정해 놨어요. 자, 근데 또 하나 규정이 있어. 원래 원칙은 있는 그대로 현황평가가 원칙이에요. 현황평가. 기준 시점에서 기준 시점 상태의 이용 상황을 그대로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 그러니까 기준 시점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현황평가 원칙인데,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두 번째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 세 번째 사회통념상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조건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와 다르게 조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조건. 자, 그러면 조건에 검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한다. 적법성이 그러면 거부할 수 있다. 단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시장가치 기준, 그 다음에 현황평가 기준,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다. 원칙은 개별평가 원칙, 근데 이때 각각 규정해놨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규정했을 때 일부 부분 이렇게 일부분. 자, 감정평가 3방식 7방법 무조건 외워야죠. 이거 아직 못 외웠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자, 일단 가격에 삼면성이 있어요. 이걸 기초로 하여 3방식이 만들어졌고 이걸 각각의 가격과 임류해서 7방법이 만들어졌고 이걸 통해서 얻어진 가격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시산가액이라고 하고 이걸 뭐 해야? 조정을 거쳐야 감정평가액이 나온다라는 얘기였죠.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3방식에 원가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이 있고 수익 방식이 있는데 자, 뭐에 비롯됐냐 했을 때 비용의 합을 뭐라고 한다? 원가. 비용의 합이 원가예요. 무슨 성? 비용성. 비용성을 바탕으로. 비교는 뭘 비교하는 거예요? 사례를 비교해. 사례가 어디에 있어? 시장. 그래서 시장성으로부터 비교. 수익은 수익 이렇게 나오고 각각 가격 임료, 가격 임료, 가격 임료가 나오는데 이때 가격을 구하는 원가 방식은 원가법, 원가법, 임료는 적산법.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적 이렇게 외웠고 여기서 수익 방식 가격은 수익 환원법, 환원법. 그다음 임료는 수익 분석법, 분석법. 그래서 환분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원적 환분. 얘는 쉽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 여기에 중요한 건 토지의 가격을 구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을 쓰더라라는 거예요. 자, 각각으로 얻어진 건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얘를 조정해야지. 무슨 평균? 가중평균에서 평균값을 구하는 것을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방식으로 얻어진 가격은 아직 감정평가액이 아니에요. 뭐라고 한다? 시산가액. 이걸 뭘 거쳐야 돼요? 조정을 거쳐야 감정평가액이라고 한다. 이때 원적 환분, 원적 환분. 이거 모르면 진짜 큰일 나요. 무조건 암기해서 한 문제 맞아야 되고. 자, 그래서 원적 환분. 자,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건 원가법, 임료 구하는 건 적산법.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건 수익 환원법, 임료는 수익 분석법. 원적 환분, 가격 임료, 가격 임료. 자, 거래 사례 비교법 보죠. 자,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가격 구할 때 사례에다가 뭐 한다? 사시지계면 한다. 사시지계면. 이건 뭐 전혀 어려운 건 없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얘기할 때는 자, 표준지에 사시가 아니죠. 시지계 기타야. 시지계 기타. 면적이 아니라 기타. 시지계 기타. 자, 그럼 봅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래요.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쓴다. 일단 첫 번째. 토지의 가격을 구할 때는 원칙이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쓴다. 이때 여기에는 사정 개입이 있어요, 없어요? 사정 개입이 없어. 이건 국장이 누구에게 의뢰해서 가격을 정할까? 감정평가 법인이죠. 국장이 할 때 표준지는 감정평가 법인에게,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조사평가한다 그랬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돼. 자, 그러니까 얘는 국장이 간평 법인 등에게 의뢰해서 감정평가해서 가격 나온 거야. 여기에 기분 좋아서 높게, 기분 나빠서 낮게, 뭐 밥 먹고 갖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높게 낮게 이런 거 없어요.
사전 개입이 없어. 그럼 사정 보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정 보정이 없다. 그래서 시직의 기타 면적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공시지가 기준법을 쓸 때는 전체 면적의 가격이 아니라 표준지가 원래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토지가 얘가 100제곱미터든 1000제곱미터든 10,000제곱미터든 상관없고 얘는 그냥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가격만 구하는 거예요. 면적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시직의 기타. 자,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 나오면 볼 게 많죠. 공시지가 기준법 나오면 첫 번째 비교가 아니라 뭐다? 기준.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사시지계면이 아니라 시직의 기타 이렇게 끝나야 된다. 시직의 기타 끝나야 된다. 자,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사정 보정이 없어.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 가격이래요. 사례 거래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 안 쓰고 뭘 쓸 수 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쓸 수가 있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반드시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가 아니라 표준지가 있으면 얘를 갖다 쓰는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 사례 비교법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얘를 쓸 때 얘를 쓴다라면 맞아 틀려? 틀리지. 얘를 쓸 때는 무조건 표준지를 갖다 써야 돼. 사례 갖다 쓸 때는 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써야지. 이때 적정하는 최근 거. 도시는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3호 기억해놔야 돼. 5, 3, 3호.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해놔야 되고. 자, 여기에서 먼 옛날에 하나 보죠. 이거 먼저 보죠. 먼 옛날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십몇 회. 자, 공시지가 기준법을 쓸 때 자, 여기에 시직의 기타잖아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에다가 시직의 기타 이렇게 할 건데 이 시점 수정은 표준지의 시점을 대상 부동산의 시점, 기준 시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야지. 토지에 대한 얘기니까. 맞아요. 우리가 부동산이면 가치 상승률 같은 거 쓰면 되는데 이건 토지니까 지가 변동률을 써야 된단 말이야. 지가 변동률을 써야 되는데 얘가 적용이 어렵대. 그럼 다른 걸 갖다 써야 돼. 지가 변동률이 안 나와 있는 토지들이 일부가 있어요. 그럴 때 뭘 갖다 쓰냐라고 할 때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갖다 쓴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면 안 된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갖다 쓴다요. 이게 먼 옛날에 한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답을 결정하는 지문으로. 그래서 저도 고민스러워서 어떻게 암기코드를 만들까라고 했는데 그냥 토지 생물 알아두면 좋고 아니면 모르겠다.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야. 근데 생물이에요. 생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써야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다. 생물이에요. 토지일 때는 토지 생물 하면서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할 때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뭘 갖다 쓴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 어디가 얘기한 거냐면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한 생물을 갖다 쓴다. 생물. 그거 하나가 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암기할 거 적산법은 적산 초대비 임료. 적산법에 자, 초대비 임료 구하는 거다. 적산 초대비 임료. 여기에 순수가액 들어가면 안 돼요. 초가 들어가서 초. 여기에 환원율 들어가면 안 돼. 기대율 들어가야 돼. 여기에 영업경비 들어가면 안 돼요. 감정평가에서 임요구할 때는 필요경비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적산 초대비 임료 이렇게 적산 초대비 임료 외워놔야 되고 적산법 원가 방식의 임요 구하는 방법이죠. 자, 감가율은 아까 물경기가 있었어요. 물리적 나오면 뭐? 마모파손. 경제적 나오면 외부 환경. 기능적 이내면 내부 구성 요소 뭐다? 설계, 설비. 얘는 무슨 원칙과 관련돼 있다? 적합의 원칙. 얘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이렇게. 그래서 경합. 얘는 기형. 이렇게 외웠던 거였어요. 얘는 지역 분석.
얘는 개별 분석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자, 감가 수정 방법과 이제 환원율을 구하는 거. 자, 일단 나는 그냥 다 맞기를 원하진 않아. 근데 쉽게 나오면 맞추겠어 라고 할 때, 자, 감가 수정은 원가법,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에서 있는 거예요. 원가법에서, 자, 원가법을 한번 잠깐 보면 원가법 봅시다. 가액을 구하는 거죠. 원가를 이용해서 가액 구하는 거잖아. 근데 무슨 원가야? 기준 시점으로 다시 바꾸는 원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재조달 원가에 감가 누계, 감가 총액을 빼줘야 돼. 감가 총액, 감가 누계를 빼줘야 돼. 이 빼주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감가를 수정한다. 수정은 감가를 빼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원가법을 얘기할 때 재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감가 수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감가 수정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정률상이라는 사람을 잘 관찰해서 떠들러 보니까 눈, 코, 입이 다 잘생겼네.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외워야죠. 정률상. 암기 코드에 사람이 몇 분 나와. 리조신 나왔어요. 리조신. 누가 리조신이? 지분금융, 리조신 공사펀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리조신 공사펀드. 정률상도 나와. 정률상,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관찰, 분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시성도 나왔어. 지시성 뭐야? 어디에 나와? 개발 타당성 분석에 지시성 타투. 그러니까 지시성, 시성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시, 율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시, 리조신도 나와, 리조신,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야죠. 자, 이 3개는 내용연수법이에요. 내용연수법인데, 이때 내용연수는 어떤 내용연수를 쓴다?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 이게 중요했었고. 자, 그래서 감가수정문 정률상 관찰분해. 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관찰법, 분해법. 자, 이것만을 외워야 돼. 이것만. 이건 감가수정 방법이야. 뒤에 나오는 얘는 환원율 구하는 거예요. 환원율. 환원율은 언제 나오냐면 수익 방식의 수익 환원법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가액은 장래 순수익을 뭐해서 환원해서 환원율로 나누어서 얘를 구해요. 이때 환원율을 구해야 순을 나누어서 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건 어디에서? 수익방식, 수익환원법에 쓰는 거고, 감가수정은 어디에서? 원가 방식의 원가법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감가수정 방법은 정률상 관찰 분해가 있고, 환원율 구하는 건 시조가 12개 있다. 시조 12 이렇게. 시조 12. 11을 영어로 12라 그래요. 11을 뭐라 그래? 아, 그래. 네. 11은 11. 1, 2, 3, 4, 어쩌고 10, 11, 12, 13 이렇게 나오잖아. 그 12, 12. 시조 12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정률상 관찰 분해는 감가 수정이고 시조 12는 환원율이다. 이렇게 구분만 해서 한 문제 보너스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거, 다음 중 환원율 산정 방법이 아닌 거, 이렇게 해서 오디션 단어 나왔을 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봅시다.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자, 정액법은 일정한 감가액으로 감가된다. 정액법. 정률법은 일정한 감가율로 감가된다.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해서 감가액 정한다. 이자가 나오면 상환기금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찰. 감정평가사가 관찰해서 감가액 정한다. 분해법은 그냥 뭔가를 자꾸 분해한대. 분해한다, 구분한다, 세분한다. 이렇게 해서 감가액을 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분해법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 자, 정액은 일정한 감가액.
정률은 일정한 감가율, 상환기금법은 이자, 감정평가사가 관찰, 분해한다, 나눈다 해서 감가액 정한다, 분해법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문제 낼 때 봅시다. 감가액이 일정한 건 뭐예요? 감가액이 일정한 건 정액법이죠. 매년 감가액 일정에 이자 고려한 건 상환기금법. 관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주관성이 가장 큰 건 무슨 방법이냐라고 할 때 관찰법. 감정평가사 관찰, 눈으로 통해서 감가액 정하니까. 자, 이때 이 세 개를 내용연수법이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률법. 여기 별표. 출제자가 내용을 가지고 한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정률법에 무조건. 자, 그러면 감가율이 일정하다는 거죠. 감가율이 일정하다는 건 얘가 매년 감가율이 10%로 일정한 정률법을 썼다고 해보죠. 매년 감가율이 10% 없어진대. 100원짜리가 1년 지나면 10%가 없어진대요. 자, 100원에 10% 얼마? 10원이죠. 10원이 없어지는 거네. 얼마 남아? 90원 남을 거예요. 얘가 또 1년 지나면 10%가 없어진대. 그럼 90원에 10% 얼마? 9원. 얼마 남아? 81원. 그럼 얼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9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률법이니까 매년 감가율은 뭐예요? 똑같아. 근데 감가액은 어때죠?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률법은 일정한 감가율이지만 매년 감가액은 뭐한다? 감소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매년 감가액은 감소한다. 정률법의 특징이에요.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되고, 정률상 관찰분해, 정액 일정한 감가액, 정률 일정한 감가율, 감가율이 일정할 때는 감가액은 줄어든다. 이자 고려했다. 상환기금법. 감정평가사 관찰해서 주관성이 크다. 관찰법. 뭘 나누어서 분해해서 감가액 정한다. 분해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 자, 시조 12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에서 갖다 쓰는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조건 좋아. 시장에서 갖다 쓰는 건 설득력이 높고 신뢰도가 높아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시장에서 뭘 갖다 쓰는 거예요?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구한다라고 나오면 시장추출법이에요. 시장의 사례. 기본적으로 원칙은 시장추출법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환원율을 구체적으로 잘 잡으려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자, 투자결합법. 결합하는 이유는 왜 결합하냐? 다르니까 결합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결합한다. 자,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지 걸 써야 돼? 건물 걸 써야 돼? 그런 거 아니고 결합시켜서 써야 돼. 이때 결합하는 방법은 가중평균해서 써야 돼. 다르면 결합해야 된다. 결합법이에요. 에르두법은 이따 나오겠지만 LG전자야. LG전자. 에르두법은 지분 투자자나 지분 형성을 바탕으로 했어요. 지분을 중심으로 했대. 지분 투자자, 지분을 중심으로 했대. 얘가 세전을 썼다 해요. 이 세전을 썼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가유순전후가 있었죠? 생각해봐. 가유순까지는 남의 돈을 빼지 않은 상태야. 총투자액이죠. 세전부터 지분 투자액이잖아. 맞죠? 지분 투자자니까 써야 될 소득은 세전이냐 세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자가. 근데 세후가 아니라 뭘 쓴다? 세전을 쓴다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에르두법은 세전 소득을 갖다 쓰는 거야. 자본이득은 가치가 올라갔냐 내려갔냐도 고려해서 이렇게 환원율을 구한다. 가치 상승분 하락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부동산 투자할 때 임대료 수익은 소득이득, 가치 올라가는 건 자본이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본이득 고려한다. LG전자. 중요한 건 전자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LG전자에 이 전자가 세전을 쓴다라는 거고. 자, 부채감당법. 부채감당률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환원율을 구할 때
환원율은 세개 곱해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부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부대 세 개 곱해서 되는 거. 감정평가에서 저당상수 나오는 건 딱 얘밖에 없어요. 저당상수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저부대예요. 저부대. 감정평가에 저당상수 나왔다 그러면 저부대에 곱해서 환원율 구하는 부채 감당법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중에 시조12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성법이에요. 조성법. 자, 얘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바쁘지만 조금 해봅시다. 자, 수익환원법은 가액을 구할 때 순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구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얘를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데, 자, 수익을 뭐해서? 환원해서 뭘 구해요? 가액을 구하는 거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수익은 장래 순수익이나 다른 말로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다른 말로 할인하여 가액을 구한다가 이게 수익환원법이에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이라고 할 때, 자, 이때 환원하거나 할인율이니까 이 환원율은 할인율과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할인율을 뭘로 쓴다? 요구 수익률로 쓴다. 요구 수익률은 두 개 합이에요. 뭐와 뭐의 합?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을 더해서 쓰는 거죠. 무위험률을 대변하는 게 뭐야? 시장 금리. 위험은 위험에 따라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커지면 얘 커져요? 커져. 얘 커져도 얘 커져? 자, 그러면 시장금리 올라가면 무위험률 커지니까 얘 커져. 위험이 커져도 얘 커지니까 얘 커져. 얘 커지면 얘 커지는 거고 얘가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커지면 다 커져서 환원율도 커진다. 마지막에 환원율과 가격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환원율이 높으면 가격은 뭐한다? 하락한다가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익환원법을 통해서 이런 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금리가 올라갔대. 금리가 막 오른대. 금리 오를 때 부동산 가치는 올라야 되래요. 당연히 내려야 되는 거야. 금리가 올라갔어. 얘 커지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뭐 해야 돼? 내려가야 돼.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수익환원법도 오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얘 커져도 위험 커져도 얘 커져서 결국 환원율 커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성법. 이 조성은 위험 조성을 보는 거예요. 부동산의 위험 조성을 판단해서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환원율을 높여서 적용하는 것을 이걸 조성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위험 조성을 판단해서 위험에 따라서 위험할증률을 높여서 환원율을 높여서 가액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이걸 조성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성법, 위험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하는데, 위험 조성이나 위험 요소 구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험의 조성이나 위험의 요소 구성을 파악해. 그래서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환원율을 높이는 거에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거. 이걸 조성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조성법, 위험 요소 구성법이라고 해요. 자, 물론 좀 어렵게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 마지막 단계긴 하지만 각각 내용은 키워드만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한데, 일단 첫 번째는 정률상 관찰분해는 감가수정 방법이고 시조2L분은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다를 구분해 놓고 각각의 내용을 해석하고, 자, 에로드법은 LG전자, LG 지분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자본이 등 가치 상승하라 부분을 고려했다. LG전자 에르도법. 부채 감당법은 저부대 각각 곱해서 환원율 구하는 거 부채 감당률법, 부채 감당법. 감정평가에서 저당상수는 딱 여기서만 나와요. 저부대. 자, 이거 틀리면 진짜 또 큰일 나죠. 물건마다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건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임대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을 중추적으로 얘를 쓰는데, 중추적으로 물건마다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써야 되는 방법을 정해놨어.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건 비교법이에요. 근데 뭐가 많아야 돼? 비교법을 쓰려면 사례가 많아야 돼. 임대사례는 많아요. 그래서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주된 방법으로 쓰면 돼. 물건 중에 사례 많은 게 이거야. 맛동산 과자를 일괄 먹으면 잇목에 사례 들린다. 이렇게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잇목에 사례.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자, 사례 많으면 무조건 쓴다예요. 그래서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잇목에 사례.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자, 근데 형태가 없으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을 쓰는데, 무형자산 권리 얘기하는 거야. 무슨 권? 재단에 권리 포함되어 있어요? 재단은 무조건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 기업 가치에 권리 포함되어 있어요?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뭔 짓을 해도 다 수익환원법이에요. 권리 나오면 무조건 수익환원법.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권리, 무슨 권, 재단, 기업 가치 다 권리가 있어. 권리 있으면 일괄한다, 어쩐다 이런 거 따지잖아요. 공장재단을 일괄해 감정평가 할 때는 일괄 나왔다고 해서 거래사례 비교법 쓰면 안 돼. 권리 들어가면 무조건 일괄하든 뭐 하든 그런 거 따지지 않아. 무조건 수익환원법이에요. 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원가법 쓰겠지. 건물, 건설, 기계, 선박, 항공기, 소, 경목림은 원가법. 이거 아니면 원가법. 근데 중요한 건 얘만 구분하면 답은 다 나와야 돼요, 사실. 임대료 주된 방법이 뭐다? 임대사례 비교법. 자, 감정평가 절차, 총 7가지 절차가 있는데, 자, 3가지를 이걸 외워놔야 돼요. 3가지. 본처 물건 확인한다. 자, 물건 확인하는 건 직접 가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장부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따져보는 이걸 무슨 조사라고 한다? 아니고 실지조사라 그래. 현황이라고 하면 안 돼. 실지조사 그래요. 실조사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되는데 객관적이고 신뢰하는 자료가 충분히 있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있대. 그럴 때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조건이 있으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고 처리 계획을 세우고 물건 확인한다. 본처 물건 확인. 나머지는 물건 확인했으니까 자료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고, 감정평가 방법 선정해서 감정평가에 결정하면 되지. 이 뒤에는 이런 거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할 필요 없고. 그래서 앞에 본처 물건 확인 외워놔야 되고, 본처 물건 확인. 자, 이때 기본적 사항 확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기본적 사항에 우리 시험에 나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돼? 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 그냥 나는 무조건 80점 맞겠다는 사람만 외우고, 그냥 합격하겠다 그러면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의뢰인, 그 다음에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기준 시점, 기준 가치, 대상 물건, 자문, 그 다음에 수수료. 이게 기본적 사항 확정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기서 뭘 정해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암기할 때, 의뢰인이 목조 기기 물건을 훔치고 뭐 했어? 자수했어. 의뢰인 목조 기기 물건 훔치고 자수했다.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의뢰인 목조 기기, 나무로 된 기기를 훔치고 물건을 훔치고 자수했대. 의뢰인 목조 기기 물건 훔치고 자수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둘, 3개 남았네요. 자, 일단 중요한 거 한번 봅시다. 공시 의무자와 이의 신청 대상이 있는데 일단 한번 잠깐 바쁘더라도 하나 해봅시다.
자, 공시제도에서 토지에는 표준지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자, 주택에서는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어요. 단독은 두 개로 나눠. 표준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근데 공동은 표준 개별 구분하지 않는다. 그냥 공동 주택 가격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공시해야 될 게 5가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그 다음에 공동 주택 가격.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공시해야 되냐? 이의 신청도 누구한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개별 들어가면 무조건 누구? 개별 들어가면 시군구, 심의도 어디? 시군구의 심의. 개별 들어가면 시군구, 심의도 시군구에서 한다. 그러면 나머지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은 누가? 국장. 국장은 어디에 심의? 중앙에 심의를 거친다라는 거 기억해 놓고. 자, 그럼 이제 개별은 시군구가 하는데 국장이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인데 국장이 직접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누구한테 조사평가를 의뢰하겠죠. 그럼 얘가 국장이 할 때는 누구에게?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하는 거고, 얘도 국장이 하고 얘도 국장이 하는데 주택을 조사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어디? 한국부동산원에 조사평가를 의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일단 공동주택은 표준 개별 구분이 없다. 개별 들어갈 때만 시군구, 그 다음에 표준 공동은 국장, 토지는 간평에게 의뢰하고 주택은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의 신청도 누구한테? 개별 닿으면 시군구,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은 국장.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개별 들어가면 시군구, 나머지는 다 국장.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 공시사항이 있어요. 다 외우기는 어렵지만, 자, 표준주택에는 사용승인일과 연면적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 차이는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공시사항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면 다 외울 수가 없어. 근데 절대로 여기에 사용승인일과 연면적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건 건물에 있는 거지 토지에 있는 게 아니야. 건물에 해당되는 건 뭐? 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사연이 들어가야 되는데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에는 사연이 있으면 안 돼. 나머지는 우리가 외울 게 아니야. 그냥 사연이 있냐 없냐만 따지는 거예요. 주택에는 사연이 있어야 돼. 토지는 사연이 있으면 안 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봅시다. 자, 최근 이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암기 코드를 만든 건데, 자, 개별은 주지 이렇게 있어요. 즉 개별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개별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은 공시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개별 주택 가격은 4월 말까지, 개별 공시가 5월 말까지.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공시일은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냐를 얘기하고, 얘 외우려고 외운 거예요. 공시 기준일. 자, 이 공시할 때 이 가격들은 다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정했냐면 매년 1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공시 기준은 다 언제야? 1월 1일이야. 1월 1일. 자, 그런데 1월 1일인데 개별은 나중에 분할이나 합병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으로 정한 다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다시 평가해서 공시해야 되는데 그 다른 날이 언제냐? 분할 합병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으로 정한 다른 날이 언제냐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인데 공시 기준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해서 토지나 가격이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평가해야 돼. 그 날이 언제냐면 주택은 6월 1일, 개별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는 7월 1일.
이거 외우려고 하는 거야. 표준은 무조건 공식 기준일은 1월 1일밖에 없어. 표준은 1월 1일밖에 없는데 개별은 공식 기준일이 1월 1일일 수도 있고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날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기 코드로 개별 주지, 개별적으로 주지와 4, 5, 6, 7, 개별 주지 4, 5, 6, 7 이렇게 얘가 주택거, 개별 주택, 얘가 개별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공시일인데 이건 많이 중요한 건 아니야. 4월 말, 5월 말인데 얘가 중요한 거야. 6월 1일, 7월 1일일 수 있다. 원래 아무 말이 없으면 기준은 언제? 1월 1일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일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일 수도 있고 7월 1일일 수도 있다. 맞죠? 그거 하나 찾으려고 하는 거야. 개별 주택가격은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일 수도 있고 6월 1일일 수도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개별 주지 4, 5, 6, 7 이렇게 세로로 봐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였고 네, 고생하셨어요. 네,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잘하고 있는 게 이 암기 코드도 못하고 있다. 이건 좀 부족한 거예요. 얼른 집에 가셔서 이 암기 코드만큼은 다 내 걸로 만들고 이걸 쌓아놓고서 더 부족한 걸 채워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늦어졌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 집에 가서 얼른 다시 잘 한번 떠들러 보면 정리하길 바라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수업 때 뵐게요.